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방송 김의겸이라는 단어부터 방송을 시작할 건데 뭐 김의겸 뭐 허재현 이런 것부터 방송을 시작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세계 경제 위기 화폐 쭉쭉쭉 해서 깊이 있는 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중간에 어그로 끄는 사람 때문에 방송이 파행적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언제나 그렇죠. 근데 급한 거 아니니까 방송이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어 가지고 1시간 동안에 내용 있게 딱 진행되고 나면 심심하잖아. 중간중간에 어그로 끄는 파행적 사태도 생기고 좋지 뭐. 자, 그러기 전에 노래 강의를 살짝 해도 되겠습니까? 부산에 가면을 잘 부르는 방법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노래 가창력이 있다고 해서 제가 호흡이 중요하다고 했죠. 미리 숨을 들이마시고 부산에 가면 이렇게 부르면 망해요. 정반대로 해야 됩니다. 얼마나 과학적이고 훌륭한 보컬리스트인가 최백호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그냥 자기가 노래 잘해서 그냥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래에 대한 연구. 아, 이분 정말 대단하다. 미리 숨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보통은 숨을 미리 들이마시고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하잖아요.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일반 창법과 정반대로. 숨을 쭉 내뱉은 다음에 혹 들이마시지 않아요. 숨이 모자라는 상태로 부산에 가면 이렇게 그러면 확 고개 느낌이 확 노래 잘한다고 노래 잘하겠다고 미리 호흡 들이마시고 바이브레이션 넣어서 부산에 가면 망하는 거야. 그냥 예. 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중간에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원래 전통 창법대로 쫙. 예. 그래서 다른 가수들 부른 거랑 다른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최백호는 지금이 전성기인 것 같아요. 댓글도 예. 진짜 최백호 선생은 지금이 노래 인생의 전성기인 것 같아요. 됐고 이제 방송 시작합니다. 이제 방송 시작합니다. 어디 갔어? 땡땡. 어이씨, 내 종 있었는데 땡땡 방송 시작 땡땡 종. 아이고 다 아는 거 맨키로 참나. 제가 아니 마루TV님 아는 알게 된 것만 얘기하는데 뭘 그거 뭐 다 아는 거를 맨키로. 예. 아 저는 아는 것만 얘기해요. 모르는 건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보일 뿐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건진 법사. 제가 방송 제목 최인호 TV를 안건진 TV로 바꿀까 싶기도 해요. 어디 안시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안건진 예. 안건진 TV 예. 어때요?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진짜 이름이 안건진인 줄 아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유럽 귀족처럼 이름이 되게 길죠. 원래 이름은 건더기 보여도 꼭 참고 안건진 법사. 이게 원래 제목, 원래 이름입니다. 근데 줄여서 이제 안건진 법사. 자, 방송 처음은 김의겸부터 시작합니다. 김의겸. 이 얼마나 한심한 자인가. 의겸아, 열린공감 취직하렴. 국회를 유튜브인 줄 알아 이 양반이.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나라 국정을 생각하고 나라 크게 봐야지 나라의 일을. 그래 대통령실 공사할 때 그 쪼매난 업체에 준 게 그래 잘한 일이 아니라고 하자. 근데 국회의원시기가 돼가지고 그거 붙들고 늘어지고 내가 그걸 제일 잘 팬다 하면서 맨 선봉에 서가지고 한겨레 신문에 언론인을 했다는 양반이 말이야. 지금 그거 하고 앉았을 때니 그런 거 하려면은 열린공감 TV에 취직해.
열린공감 TV 취직하니까 가오는 안 서고 해서 그 국회 나간 거 아니니? 그런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니? 아이고 한심한 사람아. 대통령을 비판하고 현 정부를 비판 공격하는 게 야당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일진데 그 비판도 다 국민을 위해서 비판을 하는 건데 각도가 있어야죠. 각도가.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 비판, 공격해야 되는 이유가 대통령실 인테리어 공사 쪼매난 업체한테 맡겼기 때문에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야? 어찌 그렇게 한심할 수가 있어? 뭘 갖고 공격해야 되느냐? 정말 한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기본 구조는 여러분이 썸네일에서부터 다 짐작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 금융위기 주2 경보 울린 거 아십니까? 오늘 제가 몇 년 동안 쭉 방송해오던 주제 국가와 시민사회 슬쩍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국가와 시장, 또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국가와 민간, 국가와 경제, 이런 관계의 쌍 대립항 구성이 될 텐데요. 금융위기 주의예요. 현 시국에 마땅한 정책이 없다는 것도 공격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능해서 똑부러진 대책을 잘 도출하지 못해서 임기를 못 채울 것이다가 아닙니다. 대갈박 속에, 즉 아버지 때문이다. 윤석열은 와이프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윤석열은 임기를 못 채운다. 이게 저의 설명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쭉 신자유주의, 제가 3년 전부터 방송할 때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신자유주의 너무 모르신다, 공부 안 하신다, 그걸 알아야 된다. 자그마치 아담 스미스가 몇 세기 사람인데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야경 정부를 하려고 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유지상주의라고, 자유지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쇠결이가 왜 주말 대통령 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사상을 실천하는 거예요. 야경 국가. 그걸 대놓고 오늘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사상이 그렇게 박혀 있으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뭔가 하려고 애쓰는데 뾰족한 대책을 못 찾아서 허둥지둥 되는 게 아니고요. 골치 아픈 서론은 나중에 듣고 몇 년 남았습니까? 그거는 무리지, 안 건진 법사도. 그 복채도 없이 그 특급 정보 몇 년 남았냐? 삑사리 나면 어떡해요? 임기를 못 채운다 했으면 됐지. 근데 생각보다 일찍 찾아올 거다. 사실 고비는 올해와 내년 초반 2년입니다. 맞아요. 초반 2년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2년 동안 어마어마한 파도가 들이닥칠 거니까요. 그 파도의 원인을 알아야지. 사실은 이건 경제방송이기도 해요. 지금 일어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근본, 파도가 생기는 것은 저 바다 어딘가에서 지진이 생겼기 때문에 쓰나미가 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정부이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꺼진 줄 알았던 촛불이 다시 불타오르고 탄핵되거나 사실상 그
예, 진짜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게 이제 3프로 TV도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번호표 없이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어디서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쌓여 있어요. 아버지 얘기. 자, 이재명 의문의 1표를 시켜야겠다. 주식 개박살 났어요. 그 이유가 다 연관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재명의 의문의 1표도 있습니다. 뭐부터 얘기를 하느냐? 사소하고 재미있는 얘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재명 의문의 1표. 이재명 의원이 옛날에 번역한 책 중에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라는 파란 껍데기 책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파란 껍데기 다니엘 라벤터스가 지은. 자, 여기 있죠.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이거 읽은 사람, 저거 끝까지 다 읽은 사람 아마 대한민국에 딱 저 하나일 것 같아요. 이재명도 저 책 끝까지 안 읽었어. 이재명 지지자 중에 저 책 읽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것도 물론이요. 이재명도 저 책 끝까지 안 읽었어요. 자기가 번역했다고 하는데. 다니엘 라벤터스라고 스페인 교수인데 왜 그렇게 제가 확신하냐? 번역을 한 적도 없고요. 심지어는 그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전 그 양반이 번역한 것도 아니에요. 밑에 대학원 애들 시킨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은 문장 전체가 엉망으로 번역된 것도 물론이려니와 오늘 이제 여러 외국어도 좀 배우셔야 되는데 그 단어 번역 하나가 잠깐만요. 단어 번역 하나가 너무 골 때리게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미쳤나 싶었거든요. 자, 자유가 영어로 뭡니까? 윤석열이 자유를 취임사에서 몇 번 언급했나? 자유가 영어로 뭐예요? 프리덤도 있지만 프리덤은 이제 앵글로색슨 계통의 어근을 갖고 있는 것이고 라틴어 어근을 갖고 있는 것은 리버티죠. 뭐 프리덤과 리버티는 다르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그 쪽박이 똘박이 수박 골라내자는 헛소리고요. 그냥 출발 어근이 다를 뿐입니다. 리버티를 이용한 여러 가지 명사, 파생 명사가 있는데 리버테리언이즘이라고 있어요. 리버테리언이즘.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되어야 할까요? 리버테리언이즘. 발음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Libertarianism. 리버테리언이즘. Libertarianism. 리버테리언이즘. Libertarianism. 리버테리언이즘. Libertarianism. 리버테리언이즘. Libertarianism. 리버테리언이즘.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할까요? 이게 그냥 딱 정리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계에 정돈된 표현이에요. 프라이스가 가격이듯이 그냥 이거는 뭘로 번역할까를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만연님이 자유지상주의라고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그냥 저 단어를 보자마자 우리 저 학계 업계 사람들은 저 단어를 보면 그냥 자유지상주의예요.
그냥 정착된 번역어예요. 책을 번역하다가 저걸 보고 이걸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은 그 책을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냥 기본 단어 중에 기본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책 읽다가 죽는 줄 알았어. 뭐지? 나중에 원문을 보고 리버테리언이즘이었네. 이거는 이한주가 번역한 게 아니다. 이재명이 번역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윤석열 아버지와 윤석열이 리버테리언리스트이기 때문에 망할 거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번역할 건덕지가 없는데 다르게 번역을 했으니 제가 환장하죠. 요지는 윤석열이 임기를 못 채우는 이유는 리버테리언리스트이기 때문입니다.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예. 이 자유지상주의, 오스트리아 학파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들으셔야겠습니다. 뭐에 비교하면 되냐 하면은 전쟁이 났는데 민간 주도로 잘 막아야 된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다 이해하셨죠? 과잉된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로 물리적인 전쟁이 났는데 국경선에서 탱크가 쳐들어오는데 이런 엄청난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는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방어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3년 내내 한 얘기인데 제가 한 얘기를 자 봅시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경제정책 방향 보고 6월 16일 목요일 윤 대통령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 경제. 이게 말씀 자료 누가 써준 거 읽은 게 아니에요. 진짜 지 사상이에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아버지가 자유지상주의 신자유주의자거든. 어릴 때 맞으면서 배운 거란 말이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교수인데 얘. 아버지 잘 계시나?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권, 사회과학 서적 뭐 이런 이력이 어떤가와 전혀 상관없이 기본 심성. 한국 사람들은 사회주의적 심성, 국가주의적 심성을 갖고 있을까요? 자유지상주의적 심성을 갖고 있을까요? 한국인들의 기본 심성이요. 그냥 한국 조선 사람들의 기본 심성, 마음, 염통의 박동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국가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힘당 지지자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당 지지자들,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심성이 박정희의 영향도 지대하지만 옛날 촌락 공동체, 농촌, 그게 이제 젊은 시절의 정서기 때문에 국가주의, 공동체주의 이게 혼합이 된 나라님
국가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왜곡되어서 전체주의적 심성으로 가 있는데 국가주도주의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공동체 의식은 오지랖으로 왜곡 발전하였고 건강한 국가주도 경제 지지 심성은 전체주의 독재 파쇼 지지 심성으로 왜곡된 겁니다. 감이 오죠? 원래는 소박하고 건강한 내용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근현대사의 질곡을 거치면서 공동체주의는 오지랖으로 발전하고 지적질로 발전했죠. 십시일반으로 동네에 어려운 사람 생겼을 때 도와주고 함께 모내기를 하고 이런 공동체주의적 심성은 실제로 뭘로 연결되냐 하면은 위아래 나이 위력에 의한 지적질 남의 일에 간섭 사적 공간 사적 자유 용인하지 않기 이렇게 꼰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버렸고 난 오지랖파 아닌데 맨날 제 딸이 저보고 이쁜 호랭이님 오지랖파 맞거든요. 따님이 보시기에는. 자, 그 다음에 국가 주도 경제를 인권 민주주의 이거랑 구분을 못하면서 전체주의 파시즘으로 이제 갔는데 그래도 기본 DNA는 왜요? 잘 사는 놈 꼬라지를 못 보잖아요. 잘 나가는 놈 꼬라지를 못 보죠. 그게 사회주의적 심성이에요. 주변 친구 중에 돈 많이 벌고 막 잘 나가는 꼬라지를 못 보죠. 그것도 사회주의적 심성, 왜곡된 사회주의적 심성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자유지상주의적 이론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자유지상주의고요. 마음은 사회주의다 이 말입니다. 국힘당 지지자든 민주당 지지자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대동단결할 수 있고 국심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여기와 손과 발은 자유지상주의적으로 행동하고 각자 도생으로 행동하고 마이크 갖다 대고 당신 사상이 뭐요라고 물으면은 그래도 민간 주도로 해야지 뭐 시장 뭐 인위적으로 그러면 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슴은 사회주의예요. 저 안에 DNA는 머리는 자유주의상주의 주입된 그게 20세기 들어와서의 현상입니다. 21세기 들어와서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도 그래요. 이 새끼는 술 처먹을 때는 지극히 공동체주의적입니다. 근데 공직 자기 대통령으로 일을 수행할 때는 자유지상주의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맞죠? 일상생활의 정서는 완전히 공동체주의예요. 건배, 부어라 마셔라. 근데 별로 이상한 게 아닌 게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99%가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럼 자유지상주의는 도대체 어디서 출발한 것인가? 우리가 남이가 뭐 그런 거예요. 자유지상주의가 뭔가? 그걸 아는 것은 윤석열의 대갈박을 이해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를 이 한성환 교수가 제가 얘기했던 정말 글자 하나 틀림없이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자, 공부합시다 이제. 이거는 근대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근대 사상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세계사 공부도 하시고 근대 사상 공부도 하시고 오늘날 현실 정치도 이해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사상 공부도 하시고 다 가능할 거예요. 참 잘 정리하셨어요. 이 한성환 교수가. 자, 갑시다. 할 일 없으면 그냥 내려오라. 누구에게 한 말이겠습니까? 윤석열에게 한 말입니다. 이자의 아무 말 대잔치에 대한 문제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짚어야 하나? 제가 느낀 거랑 똑같은 느낌입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이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이걸 얘기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나?
이번에는 위기일수록 국가는 시장에서 철수하란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국가론에 문제가 있다. 윤석열의 국가론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요. 비트코인 이야기할 때도 제가 국가론을 얘기했고, 화폐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도 국가론을 얘기했고,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국가론을 얘기했고, 언제나 어떤 얘기를 하다가 지난 3년 동안 방송하다가 어떤 얘기가 근본적으로 할 때는 이건 국가론에 대한, 국가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랬고,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국가에 대한 관점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잘못 형성되어 왔다.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백성 민자에 속아가지고 민 안에 숨어있는 자본, 사적 자본 이거를 읽지 못하고 민주주의 외쳐서 국가를 약화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다. 독재는 안 돼. 국가의 힘이 너무 세면 안 돼. 왜? 곤봉으로 맞고 총칼로 맞아왔으니까, 전두환 박정희한테 맞아왔으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거. 왜? 그게 민주당 안에도 흐르는 정서였던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에게만 흐르는 정서가 아니에요. 자중자애하는 국가가 민주주의적인 국가고 신사적인 국가고 좋은 국가다라는 생각을 민주당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양산에 가 있는 그 사람 아닙니까? 예. 자중자애하는 정부가, 나대지 않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 그게 민주주의다. 이런 천하 하급의 뒷골 땡겨. 예. 똑같은 거예요. 국가는 나대야 합니다. 나대는 것을 독재라고 이해하는. 그래서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하극상과 헌정질서 유린에 대해서도 그따구로 행동한 겁니다. 황당한 거죠. 이럴 때일수록 국가와 정부는 자중자애하여 경거망동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자세로 살았던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민주주의고, 민주당 DNA 안에 있는 민주주의예요. 구분해야 되는데요. 예. 근데 그게 그 문재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열심히 외친 40년간 열심히 외친 민주당 지지로 보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예외일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통령 개인으로서 나댔을 뿐이지 국가를 나대는 국가로 안 만든 건 똑같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만 그렇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권 교체를 해서 이 나라를 민주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 계열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국가 주도로 박정희 시대 이래로 잘 구성된 걸 다 와해시켜서 자본의 주도로 민간의 주도로 바꿔버린 과정, 그게 민주화라고. 진보 경제학자들도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다시 이제 결국 모든 건 국가론입니다. 이 모든 건 국가론입니다. 자,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은 역사적으로 변해왔고 지금도 변화 중이지만, 근대 사회에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대다수 정치학자들 사이에 크게 이견이 없다. 토마스 홉스에 따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부 리바이어던, 레비아탄, 김채나에도 제가 그 얘기 써놨죠. 국가가 나서면 독재다라는 그런 단순 무식한 생각 빼놓고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이렇게 콘텐츠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건 독재다. 독재는 안 돼. 그게 민주주의야. 이게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민주당이 정권 장악해야겠다라고 열심히 떠든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의 기본 인식 수준이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주의로 한 건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 확대할 때 노무현을 뽑아 놔놓고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에 대해서 밀란 수준의 욕을 하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노무현 찍어준 사람들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가 2002년, 2003년 이 여름이죠. 맞죠?
국가가 뭔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은 독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깨시민이라는 개념이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 연금 가입하셔야 됩니다라는 전화를 하는 권유 전화 공무원들의 전화를 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전화를 받고 2년 전년 10원짜리 욕하면서 저항하는 민주당 지지 시민들 그게 결국은 그렇게 나대는 국가를 제어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는 한심하고 단순한 사상 때문에 꿀빤 건 누구죠? 꿀빤 건 누구죠? 자본인 겁니다. 독점 자본, 대자본, 기업 꿀빤 거죠. 덕분에 그렇게 대신 나서서 국가를 제어해 주는 바람에 그렇죠. 군부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도 한두 해지 씨부랄 수십 년을 트라우마를 하여간 욕하면 안 되고 그때 연금 든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좋은데. 자, 그래서 토마스 홉스에 따르면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곧 골치 아픈 갈등을 관리하고 피 터지는 권력 상정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거는 토마스 홉스를 제대로 읽은 분의 생각이고 토마스 홉스를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은 국가는 괴물이다. 이게 토마스 홉스가 이해되고 소화되는 방식이에요. 국가는 괴물이다. 그 표지 그림이나 뭐 이런데 여러 군데 레비아탄, 리바이어던 국가는 리바이어던이다. 괴물이다. 그러므로 선량하고 천사가 곧 하얀 토끼 같은 시민들이 단결해서 그런 괴물이 안 생기도록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토끼들 사이에서 뭐가 자라나? 진짜 괴물이 자라는 거. 진짜 괴물은 국가가 아니고 자본인데 말이죠. 홉스가 추측한 것처럼 모두가 늑대 인간이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수의 늑대와 악마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직시하면 그의 국가가 가니 반드시 흉물스럽다고 볼 수만은 없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서 여러분 이한희님이 이해 못하십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당연하죠. 제가 폭력론, 인류학 얘기 많이 했잖아요. 평화는 절대 깡패의 성립에 의해서만 골목과 거리와 광장의 평화가 있다. 제가 누누이 지난 3년 동안 인류학 책 언급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국가가 왜 생겼나? 절대 깡패, 강력한 깡패 하나의 존재가 서야 모든 민간 깡패들이 사라집니다. 강력한 치안이 성립함으로써 거리와 광장의 평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강력한 절대 깡패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온 동네 깡패 천지라는 겁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맞죠? 그게 이제 홉스가 책에서 쓴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에트가 붕괴된 다음에 온 천지에 절대 깡패가 둘 있었잖아요. 1991년까지. 전 세계가. 양쪽에 절대 깡패가 글로벌 절대 깡패가 둘 있을 때는 평화로웠어요.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습니다. 목갑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쪽 동네에 있는 애들 조용히 있어야 돼. 소련 말 들어야 돼. 미국 쪽에 있는 것도. 근데 소비에트가 붕괴된 다음에 세상이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그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존 로크 나옵니다. 제가 이해한 로크랑 똑같아요. 존 로크가 제가 로크 이야기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존 로크가 18세기에 출연한 신흥 부르주아가 환호할 만한 국가의 최우선 역할로 존 로크가 사유재산, 사적 소유, 사유재산권이 가장 신성한 권리이다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깨달았을 리가 없습니다. 존 로크는. 일단 그렇게 느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굴하죠. 사유재산권이 절대적 신급의 절대적인 신성한 권리다라고 오바해서 구라를 푸는 것을 존 로크가 졸라게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는 모두 존 로크의 이데올로기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존 로크가 그 사유재산권의 신성성을 옹호하는 논리를 가장 잘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상에 기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보호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보호 어디 보호. 그 말은 자유주의자들도 자유주의란 말은 국가에 대한 견제를 중시하는 사상을 말하는 건데 국가에 대한 견제를 한다는 말은 일단은 국가는 만들어 놓고 견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정부주의랑 자유주의는 다르지요? 견제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견제할 거 아닙니까? 없는데 어떻게 견제해? 즉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한 거죠. 그죠?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말은 국가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도 국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자기 재산 빼앗아가면 어떡해? 그래서 비록 재산 축적을 위해 껄끄럽기는 하지만 야경꾼 정도의 역할은 해줘야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을 국도로 찬양한 아담 스미스마저 국가 없는 시장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다. 시장주의자 아담 스미스가 보기에도 국가에 보이는 손이 없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는다. 명문이다 명문. 그렇죠? 그럼 전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세상의 일을 다 맡겨두면 아싸리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섬나라 영국 얘기와 대륙 독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세상의 사상은요. 도버 해협을 기준으로 세계의 사상 전체가 도버 해협을 기준으로 너무나 다릅니다. 모든 사태에 대한 인식.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프랑스가 있긴 하지만 프랑스적 독일적인 사상과 대륙 사상과 우리 경험론 합리론 배운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정치 사상, 경제 사상, 사회 사상에도 영국, 미국적인 것과 독일적인 것, 프랑스적인 것 사이의 대립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로크가 있었다면 영국에 로크가 있었다면 독일에는 정반대에서 영국에 로크와 애덤 스미스가 있었다면 독일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헤겔과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특히 헤겔이 있습니다. 제가 헤겔 철학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죠. 왜 독일적인 전통을 대변하는 거냐 헤겔이. 헤겔이 의용 철학자라고 말씀드렸죠. 프랑스에서 행명이 일어나가지고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 모가지 댕강댕강 기요틴 그런 난리 지르박을 안 켜고 계몽군주 루트비히 빌헬름 3세 등등 예천하는 국가가 그런 행명 없이 계몽군주께서 이렇게 나라를 발전시키고 저쪽에서는 피 흘리고 지랄 발광을 하는데 현명한 계몽군주께서 근대를 완성시키는 평화롭고 위대한 이런 국가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거를 뭐 자신의 철학 사상을 통해서 설파한 사람이에요. 그 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 좋은 자리는 다 차지했어요. 무슨 베를린대 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온갖 총장 높은 거 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구라가 이제 존 로크와 헤겔이 왜 유명하냐? 기본 사상은 그렇게 간단 소박한데 그 간단 소박한 자기 느낌을 펼쳐내는 구라가 예. 세상에 이런 구라가 없는 겁니다. 예. 생각 자체는 단순하죠. 예. 국가 좋아. 국가 덕분에 나라도 좋고 백성도 좋고 평화롭고 발전하고 좋아. 요건데 그거를 지적 부산물이 어마어마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구라를 대사상으로 펼쳐냈고 존 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로크도 구라가 아트예요. 그러니 국가는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헤겔이 국가를 최상의 인륜 공동체로 꼽았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공동체 구성원은 국가라는 틀 안에서 비로소 자유를 행사하여 누릴 수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필립 패틱 교수가 얘기하는 비지배 자유. 국가와 자유를 대립항으로 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 민주 시민들의 착각이었던 거죠. 국가와 자유를 대립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해결에 따르면 국가라는 틀 덕분에 비로소 자유의 실현과 구현과 행사가 가능한 겁니다. 해결의 말이 맞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까 깡패 얘기도 들었지만 국가라는 법, 국가라는 제도, 치안, 절대 깡패가 없으면 칼국수 집 하나도 자유롭게 못합니다. 삥 뜯는 어깨들이, 자리세 뜯는 어깨들이 출몰해서요. 예. 그거에 입각해서 미국의 필립 패티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국가를 시민이 장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시민에 의해 장악되는 것으로서의 국가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국가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가가 기본적으로 의심스러운 존재니까 먼 짓을 못하게 미리 단도리 쳐넣는 시민의 단결, 천하의 망할 놈의 사상인 겁니다. 그게 윤석열을 길러낸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민들이 의회를 장악해서 의회의 입법에 우리 검수완박 주장이 그겁니다. 우리 검수완박 때 뭐라고 하였죠? 검수완박 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의 명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훌륭한 명언은 많지만 그 중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명언 여러 개가 있죠. 여기 지금은 저기 이 방송을 안 보시는 예, 이재명을 너무 좋아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재명 하도 까니까 무식하다고 하도 까니까 씨발 그렇게 네가 잘났냐 돈을 잘하냐 경제를 잘하냐 하면서 떠나가신 그분이 있으신 건데 우리 검수완박 추진하면서 제가 만든 정말 명언 어디 갔어? 그분이 쓴 게 아니구나. 참 제가 아이패드로 쓴 거. 내가 외우고 있으니까 굳이 뭐 아니구나. 여기 보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어떻게 구속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자유를 쟁취하자. 이게 필립 패티 교수의 비지배적 자유론, 공화적 시민론을 제가 형상화한 겁니다. 제대로 농축시킨 거예요. 자유와 국가의 관계, 자유와 구속의 관계, 자유와 법의 관계, 시민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이 문장만큼 잘 농축한 문장이 없어요. 우리의 자유가 어떻게, 어떤 법, 어떤 수사, 어떤 법적 징벌에 의해서 구속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자유를 쟁취하자. 그게 검수완박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검수완박에만 국한될 일이 아니고 국가를 바라보는 민주당 계열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확대된 국가, 주도적 국가, 시민을 위한 국가를 만드는 제대로 된 큰 정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외워야 될 명제예요. 저런 저의 글발은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역설적이면서도 웅혼한, 그러면서 농축미 넘치고 간결한 저런 필립 패티트 교수가 주절주절 얘기한 것을 저렇게 농축하는 저의 인문적 글발은 어디에서 온 거겠습니까? 우리의 자유가 어떻게 구속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자유를 쟁취하자. 이런 문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해겔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해겔 문체가 그래요. 독일 철학에 의존하는 거예요. 해겔과 마르크스와 담배 덕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해겔의 중요한 유명한 여러 명제들 중에 두 가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자유란 필연성의 인식이다. 유명한 해겔의 명제입니다. 느낌 오십니까? 자유란 이제 이 알쏭달쏭하고 감이 안 잡히고 그냥 멋있어 보이기만 하고 아우라만 느껴지는 그 핵심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해겔의 유명한 문장이 확 가슴으로 들어오죠. 자유란 필연성의 인식이다. 지금 이 국가론을 얘기한 거예요.
법과 국가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란 게 무슨 중력으로부터 자유 같은 입자 브라운 운동 같은 그런 자유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담배 연기 소립자들의 이 자유, 브라운 운동이나 무슨 진짜 마음대로 하는 자유, 그런 자유가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자유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존재할 수가 없을까요? 절대적 자유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중고등학생들이 자유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철학적으로 낮은 수준일 때 자유에 대해서는 절대적 자유를 생각합니다. 절대적 자유는 없습니다. 왜냐?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이제 감 잡히죠. 구속이 있어야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자가 없으면 이 지구상에 여자라는 존재가 없다. 그럼 남자라는 존재도 자동으로 그 순간 없어지죠. 그냥 사람이 있을 뿐이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을 뿐이지 여자라는 존재가 없으면 남자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자유, 절대적인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란 당연히 자유의 존재란 구속의 존재를 전제하는 겁니다. 예. 아니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만 있으면은 생식이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개념이 없어진다고요. 여자가 없어지는 순간 남자라는 개념이 그 순간 없어진다고요. 서로 대립하는 개념. 구속이 존재해야 자유가 존재하고 자유가 존재해야 구속이 존재하는 거예요.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관계처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얘기예요. 결국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좀 풍부하게 해설을 해드린 겁니다. 공동체 구성원은 국가라는 틀 안에서 비로소 자유를 행사하며 누릴 수 있다. 국가라는 틀, 법, 제도, 자유의 구속자가 없으면 모두가 자유로워 버리면요. 길거리 나가서 제가 길거리에 나갈 수도 없어요. 왜? 힘센 자가 국가라는 구속과 법과 제도의 틀이 없으면 힘센 자만의 자유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깡패 완벽한 구속력을 가진 국가라는 존재가 없으면 모두가 자유로워져 버린다. 그러면 절대적인 강자의 절대적인 자유 그리고 약자들의 절대적인 부자유가 됩니다. 그게 시장주의가 내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마케팅비를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마케팅비를 1조 원을 갖고 있는 기업하고 마케팅비 100만 원 있는 기업하고 똑같이 시장에서 제품을 파는 자유를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뭐 때리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물리 법칙이잖아요. 물리적 자연 법칙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고래먼지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드리면서 반드시 개입과 구속이 필요한 겁니다.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규제라는 단어가 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핵심 키워드가 됐느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규제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바로 자유를 보장하는 약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규제인 겁니다. 근데 규제를 계속 동사를 뒤에 철폐, 개혁이라는 말을 붙임으로 해서 규제를 나쁜 것으로 계속 인식하게끔 하는 공작, 세뇌에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동사가 척결, 디스트로이, 엘리미네이트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목적어가 나쁜 것인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 규제라 일컬어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자유를 약자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법과 제도라는 구석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장동 얘기를 하면 규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파트를 지을 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양가적이냐. 규제 개혁해야 돼, 규제 철폐해야 돼 이랬다가 또 구체적인 사건에 나가면은 그 아파트 업자들 때리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장동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씨발놈들아 학교를 이 정도는 지어야지. 이게 규제예요. 아닙니까? 규제가 하나의 그 택지를 개발하고 택지 위에 아파트 부동산 만들어서 아파트 만들어서 팔 자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지 마음대로 만들어서 일체의 완전 절대 자유를 구가하면서 아파트를 만들어서 팔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야 아파트 거주자들, 아파트를 사고 파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예. 규제가 있어야 자유가 가능합니다. 특히 약자들의 자유가. 규제만 있으면 자유가 확보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원이 있어야죠. 약자들에 대한 지원. 그걸 하는 게 국가입니다. 예. 그걸 하는 게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문제가 뭡니까? 뭐 이런저런 규제 뭐 어쩌고 저쩌고 부동산 뭐 투기 단속부터 시작해가지고 DTI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LTV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규제를 쥐었다 풀었다 홍남기하고 막 저기 이현미냐 뭐 하여간 어쩌고 저쩌고 몇 년 동안 지지고 볶고 지지고 뭡니까? 돈 안 드는 일만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규제만이 약자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냐? 항산항심이라고 강자들을 제어하는 규제만 있다고 해서 약자들의 자유와 행복이 보장됩니까? 아닙니다. 김현미. 법과 제도를 만지작하고 규제를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듭니다. 국가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의 근본적인 철학적 원인은 돈 안 드는 짓만 하는 거예요. 흑검님 안물안궁 내 동생 김현주. 예.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국가가 돈을 쓰는 문제에서 자제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는 규제는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왔다리 갔다 임대차 3법 등등 맞죠? 임대차 3법, 종부세, 뭐 투기지역 지정 왔다리 갔다리 밀었다 당겼다 했지만 그건 둘 다 돈 안 드는 일이었던 겁니다. 예. 강자에 대한 강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규제는 했다 안 했다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약자에게 자원을 공급하는 자기들이 돈 쓰면서 국가가 정부가 담대하게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주거복지를 강화시키는 자기 투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규제와 지원. 강자에 대한 규제와 약자에 대한 물적 지원. 강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와 약자에 대한 물적 제도적 지원.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누구의 자유가 보장된다? 대다수 공동체 구성원들, 약자들의 자유와 안녕이 안심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문재인 정부 등등 민주당 정부 계열들은 안 해요. 안 합니다. 국힘당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겁니다. 국가가 자유의 원천입니다. 국가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자유의 말살적 억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광주에서. 예. 광주에 대한 해석이 과잉되고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광주 트라우마가. 국가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작살내는 말살자, 억압자,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약자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천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국민하기 나름인 겁니다. 그래서 약자가 기본적 자유의 말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만 열심히 하겠다. 그게 민주당인 겁니다. 국민에게 총을 쏘지 않는 것, 국민에게 총을 쏜 놈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투표에서도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거부하는 것, 그 이상의 민주주의를 민주당 지지 시민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 안 쏘면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껏 투표할 수 있게 하면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 이상의 민주주의의 내용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민주당 지지층이 40년 동안 반성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대한 국가론이 민주주의 이해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는 구성원들이 잘 봐요. 국가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게 뭐였죠? 우리가 얘기한 거. 이분이 우연히 적극적 자유라는 5글자를 쓰셨겠어요? 이 교수님이. 우리가 파란 장미가 최인호 TV 애청자님들이 구현하고자 했던 게 바로 뭡니까? 적극적 자유. 우리의 자유가 어떻게 구속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자유를 쟁취하자라고 나선 게 적극적 자유입니다. 법과 제도, 법 입법 과정에 시민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 투표장 투표가 아니고요. 사후 약방문으로 응징이라느니 교체라느니 입법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 지금 우리가 유류세, 류영수 텔레비의 선도적인 기치 아래, 깃발 아래 유류세 % 인하하라라는 법을 만드는 거. 그게 적극적 자유의 실행이고 그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 구성원들이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노정하는 갈등을 조정해야 된다. 국가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시장 경제 안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화물연대 파업 알아서 해라. 윤석열이 정확히 그렇게 대응했죠. 이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그 밑에 관료들은 윤석열이 하자는 대로 안 해서 그나마 수습이 된 거예요. 이거 내 알 바 아니다. 적극적으로 그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뭐라고 했어요? 화물연대 파업 터지자마자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관료들이 왜 나섰냐? 가만히 놔두면은 자본이 이기는 게임 같으면 가만히 놔두는데 화물연대 싸움은 가만히 놔두면 자본이 착살나거든. 후달리 갖고 그렇게 나선 거예요. 밑에 관료들이 왜 나섰냐? 정당이 왜 나섰냐? 대통령은 그런 거 나서는 게 아니다라는 자유지상주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황당한 거죠. 정말 황당한 인간을 뽑은 거예요. 국가는 기괴한 레비아탄 혹은 리바이언던도 아니고 곤봉과 권총을 든 일제순사도 아니고 공익을 수호하고 공동선을 함양하는 스마트한 신사요 유능한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다. 국가 구성원들이 어떻게 국가론을 가지고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헤겔의 이 생각은 후에 지금까지 얘기는 헤겔의 생각을 다른 언어로 쉽게 정리한 것이고요. 헤겔의 이 생각은 후에 사회민주주의 등장에 20세기 사회민주주의 유럽 사회민주주의 등장에 초석을 놓았다. 내가 보기에 헤겔은 최초의 사회민주주의자다. 이 교수님의 독특한 아주 머릿속에 전구가 딱 켜지게 만드는 창의적인 생각이십니다. 보통 사회민주주의 역사는 마르크스주의의 우파적 분화, 극좌적 분화는 소비에트 공산주의이고요. 우파적 분화, 서유럽적 분화로 이해하는데 이 한동화 교수는 헤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헤겔과 마르크스의 대립 관계가 있습니다. 마르크스 안에도 무정부주의적 요소가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그 19세기, 18세기 관점에서 보면은 헤겔의 사상이란 건 뭐냐 하면은 국가와 시민이 서로 행맹으로 싸우고 지랄 발광하는 게 아니고 좋게 국가는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자유가 발양되도록 하고 스마트한 신사가 될 수 있고 유능한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담아서 프리드리히 빌헬름 교수를 군주를 찬양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이뻐했겠어. 계몽사상가와 지금 만든다니까요. 일단 무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계몽사상가와 관념 철학자만 국가의 중요성과 필연성을 역설하지 않았다. 계몽사상가 관념 철학자.
그 개몽사상이 이끈 게 결국 프랑스 혁명 아닙니까? 근대 시민혁명. 근대 시민혁명은 근대 부르주아 혁명입니다. 부르주아는 자산가 계급이죠. 개몽사상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에서의 경제적 강자들을 위한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느낌 오십니까? 시장 내에서의 경제적 강자들의 절대적인 자유와 신성한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계몽사상 밑에 깔려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사상가와 관념 철학자만 국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은 계몽사상이 매우 미래적인 사상 같지만 인류사 전체를 돌아보면 훨씬 더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근대만 지혜로운 게 아니고 근대 이전도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뭐냐? 국가 없이 치수와 물을 다루는 것과 외적으로부터의 방어는 불가능했고 국가가 춘궁기에 구휼미와 환곡을 분배한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심지어 가뭄으로 농작물이 탈 때 내 탓이라 여기며 조선의 임금은 삼배 옷을 갈아입고 5, 6월 땡볕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제노사이드로 백성이 무참히 학살될 때도 국가 없는 유태인 유대민족은 어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 국가를 잃어 겪어야만 했던 서름과 고통 때문에 한 민족은 어떤 민족은 국가를 찾기 위해 목숨까지 한민족이군요. 한 민족이 아니고 우리 한민족 코리안 피플 국가를 잃어 겪어야만 했던 서름과 고통 때문에 우리 민족은 국가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면서 목숨까지 버렸다. 다음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은 온전히 국가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화폐론이 왜 이것과 연관이 있는지 이제 좀 이해하실 겁니다. 국가 덕분에 이거 우리말의 문제, 이게 쉼표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기왕에 나락으로 떨어진 수많은 빈민과 실업자가 들이 이거 문장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물주구문 아닙니까? The state enabled the poor people 이런 거죠. jobless people. 국가가 나락으로 떨어진 수많은 빈민과 실업자로 하여금 지독한 경제 위기 공황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했었다. 루즈벨트 뉴딜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무정부주의자인 투기적 금융 사기꾼들이 이야기한 2008 전 세계사를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한동환 교수가. 제가 3년 동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어떻게 극복되었던가?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금융 정책 없이 그게 가능했겠나? 이건 너무 뭉뚱그렸는데 반쪽 해결이죠. 반쪽. 10번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면 그나마 반쪽이나마 수습되지 않았던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그때 연준 의장이 누구죠? 버냉키. 코로나까지 같이 얘기해야 되죠. 코로나 위기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금융정책 돈을 찍어내서 약자들의 한 번은 돈을 찍어내서 강자들한테 생긴 빵꾸를 메꿔줬고 그거 왜냐하면 걔들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니까 인질 잡혀 있으니까 강자들의 구멍을 메꿔줬고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는 약자들의 구멍을 메꿔줬죠. 그걸 한 게 트럼프입니다. 그 황당한 트럼프가 그걸 했어요. 문재인보다 100번 나은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97년 대한민국 경제가 혹독하게 경험했던 외환위기 과정에 김대중 대통령이 강하지 않고 빵 처먹으며 빵집에서 희희낙낙하고 극장에서 팝콘 처먹으면서 경호실장 뒷자리 왼쪽에 앉혀놓고 데이트나 해쳐댔던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미친 새끼 이거. 어느 국가 지도자가 국가 위기에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커플을 까더라도 여기까지 빌드업을 하면서 이렇게 나라 일에 큰 구비를 보면서 민족 서민들의 삶을 크게 돌보면서 그런 시각을 견지하면서 이야기의 큰 구비 속에서 지금 강하지 않고 빵 처먹으면서 빵집에서 희희낙낙할 때인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랑 대통령실 인테리어 공사를 소규모 업체에 줬다고 쨍쨍쨍쨍거리는 김의겸이라는 인간하고 이 지성의 높이와 깊이 완전히 다르죠.
다시 원래 얘기 출발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의겸이라는 자가 얼마나 한심한 정치인이고 언론인인가. 이렇게 지금 나라가 백척간두 위기에서 국가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의 소임을 모르고 이지랄병 하고 있다라고 까면 될 일을 인테리어 공사 쪼매난 업체 맡겼다고 지랄지랄 쨍쨍쨍쨍 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기자식이나 처했다는 자가 말이야.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아이고. 자, 11번. 사회적 동물로서 모여 사는 인간에게 국가는 필수적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원래 히라보로 뭐라고 했죠? 폴리티크라는 어근이 들어가요. 정치적 동물입니다. 그때는 단어가 분화가 안 되었을 때예요. 원래 원어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답니다. 그렇고요. 뭐 그렇게 사회적 동물로 이해해도 큰 차질은 없는데요. 현대어로. 그리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국가는 절대적 존재에 가깝다. 국가 없이 공동체의 위기는 절대로 극복될 수 없다. 그리고 그 국가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서 공동체의 위기가 현실화되면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은 정말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지경이 된다. 그리고 국가 안에서 시민은 비로소 인간으로 대접받는다. 위기 시에 시민들은 국가가 최후 조력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 제국주의자들과 목숨 걸고 싸웠다. 좌우막론하고 바로 이겁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항상 얘기하는 좌우를 막론하고 국가를 혐오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비현실적인 몽상가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유치원생들이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들이 다 그겁니다. 미제스나 하이에크를 읽으면 몽상가들입니다. 반공주의, 반전체주의, 반국가주의 몽상가들이에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저하고 사상이 똑같으신 분이라서 그래요. 사실은 약자 우선 사회당의 이데올로기적 기초를 담당해 주실 풍부한 지성 그룹은 대한민국에 풍부하게 존재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론의 문제, 이 사람이 민주당 열라 지지하는 사람일 리가 없죠. 이해되시죠? 좌우막론하고 좌파에도 반국가주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있고 극우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기본적으로 몽상가적이고 유치원생들 같아요. 밀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자유지상주의 시카고 지역 경제학자, 시카고 학파라는 말도 쓰기 싫어서 짜증나서 시카고 지역 경제학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 미치광이 집단에 속한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안 하고 그냥 미치광이 하면 안 됩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담 스미스마저 못마땅해야 한다.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입니다. 이 미치광이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휩쓸고 있는 현실도 기가 막힌다. 세상에 미쳐가고 있다. 이 유치한 미치광이들의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나 이제 나옵니다. 대형 산불이 나고 미사일이 발사돼도 윤석열은 술에 쩔어 고주망태가 되고 극장에서 팝콘을 입에 처물고 줄리와 애정행각 중이다. 그것도 모자라 경제위기 국면에 국가는 뒷짐지고 시장의 모든 걸 맡겨야 한다. 튀우시고요. 국가는 뒷짐지고 시장의 모든 걸 맡겨야 되고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라는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숫제 하와이로 떠날 모양새다. 기가 막히게 할 말이 없다. 이자는 제 방송 기조랑 너무 똑같죠. 주말 대통령. 이자는 대통령을 휴일 다 챙기고 정시 퇴근해서 회사일 잊어도 되는 알바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대통령직을 알바쯤으로 여겨요. 미치지 않으면 이러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안 하려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훌륭한 일이라고 믿는 확신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러고도 2억 3,823만 원의 연봉을 받아 챙긴다. 우리 국민은 유치한 알바생이나 미치광이 경제학자들의 제자들을 위해 너무 많은 시급을 지급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통령이 왜 필요한가? 그냥 내려오는 게 낫다. 그게 미치광이 경제학자들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이다. 무엇보다 프리드먼과 하이에크 같은 자유지상주의자 제자들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 말아먹는 자들이다. 윤석열이 임기를 못 채우는 이유는 정답 아버지 때문입니다. 위기를 맞으면 국가는 뒷짐져라. 어디서부터 짚어 가르쳐야 할지 실로 난감한 별정이다. 가르치긴 뭘 가르쳐요. 좁혀야죠. 유치하거나 미쳤거나 그렇지 않으면 많이 쳐줘서 무책임하거나 근데 실제로는 무식하리라.
근데 이게 이런 이론적 미래 계획적 논쟁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지는 작금의 사태가 실제 경제 위기가 도래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논쟁이나 이론적 설파를 할 필요가 없이 풀은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선다. 김수영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이 바람은 지금 우리 한동환 교수나 저 같은 사람이 말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렇게 이론적 설전을 펼치잖아요. 이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고 자유지상주의 문제가 뭐고 국가의 이렇게 어려운 말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풀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섭니다. 윤석열을 실제로 좁혀는 거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민중들이 알아서 하죠. 실제 경제 위기가 도래하면요. 경험적, 감각적으로 피부로 다 압니다. 그 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떠들 필요가 없이 우리는 말로 먼저 좁혀놨는데 곧바로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작사를 냅니다. 작사를 하고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유능함과 철학을 갖고 있을까요? 그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미래의 꿈을 꿔볼까요?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선다 했죠. 믿을 수 있어요. 반은 믿을 수 있어요. 왜냐? 끌어내릴 때에 어떤 구호와 어떤 의제와 어떤 이바구와 어떤 담론으로 끌어내리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재명 같은 사람은 갑자기 역대 최고급의 좌파 대통령으로도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 위기가 정말 심하게 와서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한 위치는요. 초반부에 IMF 두들겨 맞은 최초의 대통령이 될 공산이 커요. YS는 집권 말기에 IMF 경제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데미지를 크게 입지 않고 험한 꼴 안 보고 정리한 거예요. 집권 말기라서. 근데 만약에 집권 초기에 IMF 구제금융이 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YS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겠죠. 그래서 윤석열이 초반에 집권 초반기에 올해와 내년이 고비인데요. 실제로 엄청난 경제 위기가 실질화된다. 이 가계부채가 제일 이제 그 화약고인데 이게 무너진다. 끌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떤 언어가 이 우리나라 땅에 울려 넘치면서 끌려 내려졌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그럼 갑자기 저 사람 완전 빨갱이 아니야 싶을 정도로 화끈하게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맞춤형 정치인이니까요. 이전에 자기가 뭐 시장이 기업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다 없던 걸로 하고 그냥 막 할 여지도 있다고요. 그렇게 되기로 정해진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소신 신념이 없어요. 예. 맞춤형 정치인이라서. 발전 도상인이라서요. 예. 그래서 엄청난 붉은 물결로 이전 정부가 끌어내려지면은 붉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고 푸른 물결로 정치적 변화가 오면은 푸른 대통령 할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예. 좋죠 뭐. 잘 쓰면 되니까. 갑자기 억강부약 최근 몇 년 동안 뒷주머니에 감춰놨던 거 다시 꺼내가지고 막 하겠죠. 근데 뭐 그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내가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잘 써먹으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럼 내가 또 박수 쳐주고 단디해라 하면 되는 거지 뭐.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말이에요. 그렇죠.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 거죠. 예. 근데 그 들불처럼 일어나는데 경제 무능한 대통령 끌어내리는 들불이 일어났는데 역시 경제는 경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면서 김동연이 될 가능성도 매우 매우 크죠. 이재명 씨 무슨 짓을 해놨는지 아시겠어요? 본인이 이 시대의 흐름을 얼마나 본인이 못 읽는지 아시겠어요?
프레임이 어떤 구호가 어떤 담론 어떤 이야기가 넘실대면서 끌어내려지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붉은 물결로 끌어내려지면 괜찮은데 유능하다 무능하다 전문가다 아니다 이 물결 이 언어가 넘실대면서 끌어내려지면 그냥 김동연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냥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따구로 하면은 끌어내려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씨바 경제가 죽지 내가 안 죽으면 되지. 이전에 세뇌된 언어, 미디어에 의해서 세뇌된 언어,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경제위기, 금융위기, 가계부채 위기 뻥 터져서 대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끌어내리긴 끌어내리는데 끌어내리는 논리와 언어가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따구가 돼버리면은 말짱꽝이에요. 그럴까봐 걱정인 거죠.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진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거 정말 족 같은 말입니다. 사람을 살려야지 왜 경제를 살리고 지랄이야, 이 병신들이 진짜. 그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 이데올로기, 그 문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경제를 왜 살리나? 그 노태우 때 MBC 개그 프로그램부터 생긴 뭐는데 그래서 민중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독재를 해야 돼. 우리나라는 독재를 해야 돼라는 게 정말 반동적이고 무식한 발언처럼 보여도 그 안에 시대적 합리적인 정신이 숨어 있는 거예요. 뭐 그 시골 촌로가 우리나라는 독재를 해야 돼. 이 말이 100% 절대적으로 어이없는 말은 아닌 겁니다. 그 말 안에 담긴 합리적인 그 DNA가 간에 숨어 있어요. 민주주의 외치는 사람 때려 죽이고 고문하고 그런 독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 말에 깔려 있는 밑자락에 깔려 있는 의미가. 정현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럼 이제 국가론 중심으로 얘기를 하였고, 이제 왜 TK 할아버지가 박정희 좋아하는지 이해가 가죠. 그렇습니다. 현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특성. 자 이제 그러면 위기가 와서 윤석열이 저런 골 때리는 사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놈이니까 망할 거다 이런 3단 논법인데 위기가 그럼 안 오면 꽝이잖아. 헛물 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이바구가 우리하게 우리한테 느낌 있게 우리가 헛소리하면서 시간 보낸 게 아니게 되려면 이건 내가 지금 위기가 오는 걸 기원하나 그건 아니고 객관적인 상황 예측이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어떻게 how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이게 진짜 위기가 올지 안 올지. 기우제를 지내는 문제가 아니고요. 현 위기의 특성과 구조적 원인을 알아야죠. 그러면 오겠구나. 안 오겠구나 판단이 서죠. 아니요, 윤석열이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윤석열이 방화범은 아니에요. 그 정도의 힘이나 능력이나 있나? 문제는 윤석열이 불이 나는 게 기정사실이냐? 그리고 윤석열이 불을 끌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 윤석열이 지금 얘기하는 건 산불 나고 있는데 막걸리 주연자 들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놈이에요. 그 코미디 서민님이 보신 바로 그 코미디입니다.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엄마가 아들을 부여잡고 외친 말. 옛날 개그맨 개그우먼 있잖아요. 그 환자 역할을 한 개그맨이 구봉서하고 비슷한 점잖은 그 아저씨였고 달려 들어온 그 어머니 역할을 한 사람이 우리가 얼굴 아는 그
코미디언 여성분인데 그 노태우 때입니다. 경제야 이러면서 환자복 입은 그 환자복 입은 아들 이름이 환자 이름이 경제야 김경제. 황당한 발상이에요. 그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게 나쁜 겁니다. 황당한 거예요. 경기는 순환하는 겁니다. 현재의 금융통화체제, 자본주의 경제,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 순환하는 경기 안에서 어떻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아니요 조혜련 나오기도 훨씬 전이에요. 육공화국 때라니까요. 90년대에 나이 많은 코미디언 개그맨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는 주로 코미디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분들이 한 연기예요. 제 똑똑히 그 기억이 납니다. 황당한 얘기예요. 경기는 순환하는 겁니다. 경기가 올라갈 때 약자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언제나 있고 경기가 내려갈 때 또 약자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언제나 있어서 국가는 사실은 똑같아요. 해야 될 일이. 산불을 지가 일으킨 놈은 아니고요. 윤석열이. 그 정도 능력이나 되나. 예.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 막걸리 주전자 들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놈입니다. 이전에 다른 정부 다른 정치인은 기껏 해봤자 바게스 들고 산불 끄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윤석열이 아니면 다른 놈들은 뭐 대단하냐 특별한 능력이 있냐 없습니다. 선제적 뉴딜만이 이 산불을 진화할 수 있어요. 미리 산에다가 물을 쫙 뿌려 놓으면은 산불이 퍼지겠어 안 퍼지겠어? 김영하 맞습니다. 장기용의 뮤직기타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하 예 정확히 그때의 화면을 기억하시는군요. 경제야 하면서 들어온 그 여성 코미디언 이름이 김영하 씨입니다. 봐요 이렇게 기억하는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때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 장면이. 리버테리어니스트라고 제가 테러리스트처럼 말을 만든 거라고요. 로마님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고. 어쨌든 심지어는 그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자들한테 미국 대통령 시켜주면은 이 새끼들이 자기 사상대로 안 할 거거든요. 이 재미있는 거는 그 자유지상주의를 설파하는 경제학자 있지요? 미치광이들 그들에게 대통령을 시켜주잖아요. 절대로 자기 사상대로 안 할 거라는 거. 근데 그들에게 배운 진짜 미치광이들은 배운 대로 한다는 거. 윤석열 같은 놈들. 예. 이제 이해되셨죠? 왜 위험한가? 그 사상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막상 대통령 시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쥐가 경제학을 아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근데 그 건너 통해 가지고 배운 놈들이 단무지가 되는 겁니다. 그 얼치기로 배운 놈들이 더 위험해요. 그런 놈을 대통령으로 뽑아 나왔으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국가가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가 자유주의랑 단 1도 안 섞이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공존 상태가 국가다. 현대의 모든 국가들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공존 상태다. 동맥과 정맥이 있는 것처럼. 그게 다 민주당이 반신자유주의인 척 개드립을 쳐서 국힘당이 더 자유지상주의가 된 거예요. 민주당의 책임도 있어요. 지들도 신자유주의자이면서 내 입으로 내뱉는 드립이나 제스처가 꼭 반신자유주의인 것처럼
쓸데없는 짓을 해서 그들의 반대되는 자유지상주의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면 득표에 유리하고 그럴 거다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한심한 짓거리인 거죠. 그럼 민주당이 반신자유주의일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도 신자유주의 그 자체였는데 재난지원금 발발발발발 떨던 그 문재인 정부를 그거를 지지고 볶고 찌르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재난지원금 지급하게 만들고 손실보상. 아휴, 우리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은 예. 우리 파란잠이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진짜 아이고. 방송 끝. 조금 있다가 화폐론. 아이고 내 머리가 너무 저기 디다. 노래를 안 하고 방송만 열심히 했더니 가요 이제. 이제 아주 세밀한 화폐론 들어갈 거니까 윤석열이 왜 망하는지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가 이제. 들을 거 없어. 당신들이. 큰일 날 겁니다. 지금 저기 윤석열 욕한다고 이 방송에 저 그럼 다른 예언을 하나 할까요? 재수 없는 썸네일 걸었다고 열받아 가지고 이 방송에 온 사람들이 한 몇백 명은 될 텐데 그 자들이 제일 먼저 윤석열을 욕할 겁니다. 건더기 보여도 꼭 참고 안 건진 법사의 예언, 안의 작은 예언. 지금 이 예언에 기분 나빠서 부들부들 떠는 자들이 제일 먼저 윤석열을 욕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심하게 윤석열을 욕할 겁니다. 수석일이 죽인다고 창 들고 나댈 겁니다. 올해 연말 다시 IMF로 돌아가서 경제학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자, 오늘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글 시니어리치가 정확한 번역이 뭐라고요? 시니어리치. 시니어리치에 대해서 탱탱탱탱자 참 안 건진 법사지. 안 건진 법사 가라사대. 시니어리치가 무엇인고? 자, 그러면 다른 퀴즈 하나를 내걸겠습니다. 화폐라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는 생산하다가 적절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화폐를 생산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하죠? 이상하네. 생산하다라는 말뜻을 조금 생각해 보고 화폐라는 목적을 조금 생각해 보면 꼭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조어가. 근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화폐를 생산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분명히 우리말인데 우리말 같지가 않죠. 예. 태어나서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요. 화폐를 생산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 말을 안 하고 왜 그 말은 틀렸죠? 화폐를 생산하는 곳은 조폐공사 인쇄소밖에 없죠. 예, 조폐공사 안에서는 생산하다가 맞습니다. 종이가 들어가고 원료가 들어가고 노동이 들어갈까요? 예. 조폐공사 직원들은 생산한 거 맞습니다. 예. 근데 다른 경제학적 차원에서는 생산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죠?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틀렸다라고 답을 내놓는 겁니다. 이유를. 왜 화폐를 생산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화폐의 명목 가격으로 명목 가치로 표현된 금액을
형성하는데 아무것도 투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갭을 시니어리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맞죠? 미국이 하는 짓이 아니고 중앙은행, 독립은행,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금융통화체제의 모든 곳에서 하는 것이지 미국이 하긴 뭘 미국이 해요. 미국만 합니까? 중앙은행이 존재하고 상업은행이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서 아니 이전 근대국가 이전부터 시니어리지가 언제 생긴 말인데 세니어르가 있을 때 생긴 말인데 그렇죠? 따라해 보실까요? 세니어르 혀 굴리는 거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 선천적으로 세니어르 군주란 뜻입니다. 영주, 군주. 왕이란 뜻이에요. 근데 유럽권의 사람들은 롤드죠. 그렇죠. 프린스, 군주란 뜻이에요. 시니어르는 이제 미스터랑도 연결돼서 시니어리타는 여성형. 시니어레타.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망스어 계통에서 라틴어 로망스 계통에서 시니어레타 하면 이제 여성이고 시니어르 하면 남성이죠. 그래서 시니어리지는 군주권과 같은 뜻이에요. 군주권입니다. 군주에게 속하는 권리. 원어근적인 의미는 시니어리지는 군주권이죠. 군주이기 때문에 확보하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시니어리지입니다. 원어근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떻게 확보되느냐? 군주 이익이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어근적으로는. 군주 이익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원가는 적게, 최저가는 높게, 돈을 적게 들여서 차익이 많게. 이해되시죠? 그게 화폐 발행 이익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유죠. 화폐는 생산되는 게 아니고 창조되는 겁니다. 화폐는 생산되면 미쳤습니까? 생산하게. 근데 이제 화폐 발행 이익의 비율은 점점 더 높아져서 오늘날에는 사실상 원가가 몇 원? 완전히 빵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돈을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더 그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돈을 만들어내면 무에서 창조하면 반드시 그 돈은 제일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돈을 만들어내면. 돈을 만들어낸 이후의 일을 살펴볼 텐데 돈을 만들어내면 제일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돈 만들어낸 놈이죠. 그렇죠? 돈 만들어낸 놈이 일단 제일 먼저 이득을 보겠죠. 너무 쉽지. 만들어낸 놈이 이득을 보겠죠. 시니어리지를 가지는 자. 그런데 그 시니어리지를 돈이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국가만 이익을 본다고 생각할 겁니다. 원래 어근은 군주권인데 오늘날의 시니어리지는 뱅크러치죠. 사실상 시니어리지가 아니죠. 뱅크러치라는 말을 만들 수 있겠죠. 오늘날의 시니어리지는 실제로는 커머셜 뱅크러치죠. 그게 포인트죠. 돈을 창조하는 주체는 대부분의 돈을 창조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고 상업은행이죠. 이제 그거를 이해하는데 이제 MMT가 큰 역할을 한 거고 뱅크러치는 제가 만든 말이고요. 시니어리지가 뱅크러치가 돼버린 겁니다. 시니어르가 국가란 뜻인데 군주란 뜻인데 중간에 다른 진짜 존재하는 단어도 공부해 볼까요? 시니어리지의 반대말이 디머리지입니다.
디머리지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화폐 보유 피해권입니다. 피해, 화폐 보유세, 화폐 보관료, 화폐를 갖고 있는 데 따르는 손해를 디머리지라고 합니다. 골 때리죠. 내가 스펠링이 맞으려나? 예. 세상에 그런 영어 단어도 있습니다. 있네. 예. 자, 발음. Demur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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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카노? 디머리지. 예. 예. 디머리지. 실제 존재하는 영어 단어예요. 현실 세계에 디머리지가 있을까요? 데미지 아니고 디머리지. 예. 적자 발권도 있죠. 오늘날 스위스은행, 일본은행 등의 마이너스 금리가 그겁니다. 예. 예, 원래는 상업 선박이 항구에 오래 있으면은 정박료를 디머리지라고 해요. 원래 이 단어는 장기 정박료입니다. 장기 정박료. 배가 큰 배가 돌아가지고 항구 찡박혀가지고 오래 객이면 항구 쪽에서 돈을 물리는 것을 디머리지라고 하는데 돈을 갖고 있고 안 쓰고 갖고 있는 데 따라서 세금을 물리는 거, 보관료를 물리는 거. 근데 미국의 민간은행에서는 실제로 디머리지를 물립니다. 돈 보관하는데 은행에 예금 넣는데 돈을 요구하는 은행들이 있죠. 한국인은 상상은 못하지만 마이너스 금리가 디머리지죠, 사실은. 그 지중금 스웨덴은행 그리고 스위스은행, 일본은행 지중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으면 은행이 벌금을 막 때려요. 그게 마이너스 금리죠. 실제 민간 대부 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존재할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돈 빌려가면 이자를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신기한 단어들이 많은데 디머리지를 보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단어를 만들어야겠다. 자, 돈을 만들어낸 자들이 이익을 얻는 것은 당연한데 아주 간단한 세상의 이치를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망할 때는 망하더라도 몇천조 원의 돈이 만들어질 때 그 돈에 손가락을 갖다 댄 사람이 득보겠어요? 그 돈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 득보겠어요? 민간은행, 상업은행이 만들든 국가가 만들든 무에서 창조된 돈, 크리에이트 된 돈을 만져보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겠어요?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 이익을 얻겠어요?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거. 그거죠. 언 놈들은 그 돈을 만지고 언 놈들은 그 돈을 못 만집니다. 그래서 그 돈을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어마어마한 수천조 원의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그 돈을 구경도 못 해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간접적으로 당하게 되는 피해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뒷박치지. 제가 오늘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시니어리지, 디머리지, 그리고 이제 뒷박치지. 그게 제가 뒷박치지를 대변하는 책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빡치지가 더 좋아 보여요. 저 개 싫어해요. 앞에 개자 붙이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뒷박치지. 그 뒷박치지를 대변하는 책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3년 전에는 제가 어떤 용어로 표현했죠? 금융 접근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담배를 숨어서 피우던, 화면에 담배 피우는 장면이 안 보이게 피우던 때는 좀 점잖았죠, 제가. 금융 접근권의 유무에 따른 상대적
빈부격차의 심화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작금에 이르러서는 쉽게 말하면 뒷박치지다. 근데 뒷박치지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당하지는 아닙니다. 저분은 또 왜 나당하지야 또. 뒷박치지보다 더 불쌍한 게 있어요. 제가 순서대로 써놨잖아요. 커뮤니티에. 뒷박치지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골로 가지. 순서를 잘못 잡아서 그 창조된 화폐 만지는 순번을 잘못 잡는 바람에 영끌 해가지고 땡겨갖고 타이밍 안 맞게 비금융 자산 손대거나 비트코인 손댄 사람들, 주식 손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골로 가집니다. 그 뒷박치지보다 아래쪽에, 위쪽에 가려고 하다가 아래쪽에 간 사람들이 골로 가지. 발음 잘해 골로 가지. 영어는 악센트가 있는 것은 제대로 음가가 모음 발음이 되고 악센트가 없으면은 발음이 뭉개지기 때문에 골로 가지 이렇게 되겠죠. 미국 사람한테 그거 읽어보라 그러면은 골로 가지 이렇게 발음 안 합니다. 그 영어 스펠링 보여줘도 골로 가지. 이게 전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할 겁니다. 골로 가지.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골로 가지. 영국 사람들은 골로 가지 이렇게 읽을 것이고 미국 쪽에 이 단어가 보고되면 골로 가지 이렇게 발음할 겁니다. 골로 가지, 골로 가지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실제로 이 단어가 전 세계에 보고되면 골로 가지 이렇게 발음할 거고 미국 쪽은 영국 사람들은 골로 가지. 왜냐하면은 그 골로 가지 프랑스는 그 garage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차고를 garage. 미국 사람들은 garage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 가지 이렇게 발음하고 미국은 영국은 골로 가지 이렇게 발음할 겁니다. 아까 그 영어 발음 들어보면 옥스퍼드 각종 사전에 영어 사운드가 다 다르잖아요. 자 심심한데 그러면 구글 가서 구글이 영어를 어떻게 읽는지 한번 해볼게. 진짜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어. 구글 영어 번역. 해봐야지. 시간 많은데. 그 기능이 없어졌다. 읽어주는 기능. 없네. 자, 그러면은 상업은행이 만들어낸 엄청난 화폐는 상업은행의 엄청난 화폐 창조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알아봤잖아 님한테 금리 연리 2%로 한 1,000억 빌려드리겠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아봤잖아 님. 빌려 가실 거예요 말 거예요? 연리 2% 이자에 1,000억을 빌려드리겠다. 제이노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빌릴 거예요 말 거예요? 빌려 가지. 네. 막빌리지가 되겠죠. 네. 네. 막빌리지. 네. 그 알아봤자님이 1,000억을 빌려간 다음에 하게 될 작태. 그게 우리가 아는 경제 흐름입니다. 지금이야 알아봤자님이 저렇게 착하고 선량하고 서민과 함께하는 사람인 척하지만 저한테서 1,000억을 빌려간 다음에 1년이나 2년 동안 하게 될 작태는 정말 목불인견일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목도하는 경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연리 2%로 1,000억 빌려간 다음에 하게 될 행동들 많이 보이죠. 그걸 돈을 쪼개서 100억은 200억은 5% 정기적금에 넣겠지 뭐 빤하지 뭐. 네. 빤하죠. 1,000억을 쪼개가지고 200억은 정기적금 넣어서 5%짜리
연리 5% 정기적금 타가지고 딱딱딱 계산서지. 그 다음에 200억은 예, 빌딩, 부동산 앞으로 오를 것 같은 부동산 사겠지. 그 다음에 친척들한테 고리대 2부이자 20% 지가 또 대부 사업 1,000만 원, 2천만 원씩 소액 500만 원씩 자기 동창들한테 사채 이런 식으로 그다음 채권 회사채 괜찮은 거 주식 다양하게 투자할 겁니다. 이게 양적 완화 이후에 전 세계의 자산 계급이 자산가들이 한 일입니다. 설명 끝. 막 굴리지. 이해되셨죠? 막 들리지 다음부터는 막 굴리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만지게 되면요. 확보하게 되면은. 머리 아플 거 없습니다. 라니님. 1,000억 대신 굴려드릴게요 라는 사람이 라니님이 1,000억을 빌렸어요. 금융을 잘 몰라. 그러면 라니님 옆에 제가 대신 굴려드릴게요 라는 사람들이 어디서 알고 왔는지 쭉 줄 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골치 아픈 거 대신 다 해줄 거예요. 그게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이에요. 막 굴리지 대행업체가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거는 국내적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는 거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이들이 막 굴리지를 하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0억은 정말 적은 돈이에요. 이게 수백 수천조 원 달러가 움직이면 막 굴리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오지만 지금은 막 굴리다가 무슨 사태가 왔냐? 인플레이션 매점 매석으로 나서게 됩니다. 핵심은 봉이 김선달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의 거대한 돈의 막 굴리지의 흐름 중에 정말 큰 돈은 시장을 선도하거든요.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가서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고 시장 자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따당 우리가 두들겨 맞고 있는 겁니다. 설명 끝이죠? 어마어마하게 막 돈을 거대하게 굴리는 흐름이 결국 어떻게 되냐. 한 개인의 500억, 1,000억 자원이 아니고요. 글로벌의 어마어마한 돈덩어리가 무엇을 하느냐? 시장 자체를 만든다. 시장 자체를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에너지와 곡물, 공급망의 결함이 생기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굴리는 돈이 글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일 큰 돈덩어리가 그거를 쥐었다 폈다를 함으로써 오늘날 지금 우리 인플레가 지금의 인플레 주범이 바로 그놈들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전쟁 자체가 원인인 게 아니고요. 공급망의 애초에 교란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공급망의 교란이 상황과 핑계와 변명과 호조건이 되어서 중간에 매점 매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좌지우지. 거기에 전 세계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 일부 강의에서 했던 뭐가 나서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국가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가 은행을 방치해서 생긴 일이 회귀해서 이렇게 결과를 맞이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이라는 국가의 강력한 수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이 생기자마자 정유 3사를 조져라. 이렇게 제가 김건희 대통령에게 주문했던 거죠.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런 구호가 자동으로 나오는지 이제 좀 이해해 주시겠죠?
문제는 이 골로가지 애들이 뒷박치지 사람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민폐라는 거예요. 자기만 골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뒷박치지라는 은행 대출 화폐랑 전혀 상관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길이 번진다는 겁니다. 골로 가면서 옆으로 쓰러지면서 안 그래도 뒷박쳐 있는 사람들 쪽으로 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예. 그래서 정치와 국가의 역할과 중요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